네, 이 코너 시작합니다.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올려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네, AI 3대 강국입니다. 네, 자, 이 주제를 잡은 이유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새 정부가 열리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새 정부에 이제 약간 경제 쪽, 과학 쪽이라고 하면 이제 AI 강국을 실현시키겠다인데 이번 인선을 보면은 되게 파격적으로 기업 출신들, 그러니까 과학자, 그러니까 기술자죠. 네.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좀 제 입장에서도 많이 놀랐는데 오늘은 그 인물 중심으로 좀 풀어보려고 해요. 네. 어떤 분이 있었고 또 뭐 스토리나 배경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AI 3대 강국이라는 그 정책은 이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네. 아마 강조를 했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네. 여기 AI가 절대적으로 사용됐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그쵸. 있어요. 네. 이미 미국 국방성에서는 네. AI를 국가 전략화 사업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 2022년도에 챗GPT가 처음 나왔을 네. 때만 해도 그냥 뭐 IT 쪽에 뭐 굉장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미 AI라는 거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를 가지고 있고요. 네. 2022년도 챗GPT가 나왔을 때 전 세계 LLM, 그러니까 이 AI를 구동시킬 수 있는 그 LLM이라고 그러죠. 네, 라지 네, 랭귀지 네, 모델을 갖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4개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중국, 네. 이스라엘, 우리나라. 네.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왜 3대 강국이 현실성이 있냐 하면은 AI의 기초는 LLM인데 LLM은 언어 체계로 보면 3개밖에 없었어요. 영어, 네. 중국어, 한국어밖에 없었습니다. 음. 그 한국어 LLM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하정우 네. 수석이었던 거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네. 향후에 네. 국가의 경쟁력은 AI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국방, 안보, 제조기술 모든 분야가 이 AI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네.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 주권과의 문제도 있다. 네. 이거는 이미 많이 이제 적을 하고 있었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던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의 주권을 지키면서 이런 AI를 만들 사람 그런 철학과 기술 둘 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라는 고민을 했겠죠. 쉽지 않은 조합이긴 하니까요. 그런 조합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하정우 수석과 LG AI 연구센터인 배경훈 원장입니다. 아, 그래요?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네. 순수 국내 박사입니다. 한 번도 그러면 외국 그 뭐 석사라든지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연구 교수나 이런 거 감시 갔다 오긴 했죠. 일단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77년생이고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네. 아예 한국에서 했군요. 예, 그동학을 했고 그리고 외국 박사를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구나. 예, 그런데도 논문은 꽤 인지 높은 논문을 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클라우드 그 네. AI 핵센터장으로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활동했던 게 뭐냐면 그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이나 공동 대표를 했어요. 이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철학이 뭐냐면 AI의 주권, 우리 소위 말해서 소버린 AI라고 그러죠. AI의 주권을 빼앗기는 건 국가의 미래와 직결돼 있구나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자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책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기술 이 두 가지를 정무적인 것도 가지고 꽤 있었죠. 있네요. 이 길을 같이 한 사람이 배경훈 원장이었던 그렇구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제일 처음에 우리 하정우 수석을 발탁했을 때 사실은 비판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많은 네. 학계 내에서 전문가 그룹에서도 다 환영을 했었고 뭐 정치 쪽에서도 뭐 잘 모르니까 네. 다 환영을 했겠죠. 예. 일단 전문가고. 근데 그때 우려 사항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저 젊은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물론 대통령가 갖고 있긴 하지만 저 노련한 널공들을 어떻게 요리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고민이 제일 많았어요. 네, 제일 많이 많았죠. 일을 할 수 있을까? 있는데 이걸 알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과기부 장관에 네. 같은 사람을 그쵸. 앉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손발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혁신적이고 과도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느냐?
김대중 정부 때를 한번 회상하면 돼요. 김대중 정부 때요. 네. 우리가 지금은 IT 강국이라는 걸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 IMF 직후 2000년 되기 전에 들었잖아요. IMF라는 폭탄을 맞고 이제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광통신을 깔았어요. 전국에. 이게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일이냐 하면은 그 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삐삐 소리 나면서 이 전화기로 우리 통신하던 그 세대란 말이에요. 기억나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됐는데 학교에 광통신이 깔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그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유행을 했는데 네. 너무 다른 세상인 거예요. 아, 빠르고. 이 전화기로 통신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광통신을 맛보니까 이건 그때 나타난 게 우리나라의 네이버. 아, 그렇게 또 거슬러 네이버가 올라가는군요. 99년에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하나의 정책, 그러니까 기초 인프라를 깔았을 때 얼마나 산업적으로 파급력이 높아지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김대중 초기에 전국에 광통신을 깔은 이 인프라망 때문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에 굉장한 디딤돌이 됐던 거죠. 네이버나 많은 그리고 그 덕분에 구글이 전 세계를 다 먹을 때 한국만 금시에서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됐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니 챗GPT 쓰면 되고 구글에 제미나이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 걸 만들어야 돼? 이건 정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챗GPT에 의존하고 제미나이에 의존하고 우리 걸 개발하지 않는 순간 모든 정보와 컨텐츠 문화는 다 그대로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자, 없죠. 그러면 그게 독립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광통신을 깔았듯이 모든 국민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가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내면 내가 한국에 있는 AI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신산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98년, 2099년에 벤처붐이 일어났을 때처럼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었겠죠. 누구한테? 하정우 수석과 백용문 대행이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원래 같이 이런 쪽에서 같이를 그러니까 AI 인재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뻔할 것 같기도 뻔하잖아요. 해요.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가 막히게 본 거네요. 정부가. 그래서 토종 학자들이란 것도 공통점이고 그런 인사를 이번에 하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의 어떤 데자뷰 같은 거를 아마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때의 광통신이 그렇죠. 나오는 거네요. 제2의 IT붐을 지금은 AI가 없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배경훈 원장을 그 자리에 보낸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고, 그렇죠. 그리고 수출 비중이 가장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이 강점을 지금 강점이 굉장히 침해받고 있는 게 중국 때문이잖아요. 제조업 분야 이런 분야에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지켜고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킬 방법이 뭔가? 그건 AI의 힘을 빌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 특화된 AI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다 엮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종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AI를 만들어야 된다. 배경훈 원장은 핵사원을 만들면서 사실은 그 일을 했거든요. SKT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사원, 그러니까 클로바엑스와 핵사원의 차이는 뭐냐면 클로바엑스, 이제 하정우 소속이 만든 네이버 클로바엑스는 어떻게 보면 범용 AI예요. 그러니까 뭐 제미나이나 챗GPT 같이 누구나 뭐 물으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AI의 반면에 이 핵사원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징된 AI입니다. 그게 근데 만약 접목이 됐으면 우리께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1950, 60년대 미국하고 구소련이 막 우주 전쟁을 막 경쟁을 벌일 때 그 당시에 재미있는 일화가 뭐였냐면은 우주에서는 그 중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볼펜을 쓰고 싶은데 볼펜은 중력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먹이 내려와서 네. 중력에 따라서 볼에 묻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백만 불을 R&D를 하고 막 하는 걸 보고 이 소련 과학자들이 딱 한마디 했다 그러잖아요. 연필 쓰면 되지. 단순하네요. 그죠? 생각보다. 네. 네. 지금 AI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딥시크가 뭐냐면 딱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고방식 자체가 거대하고 엄청난 걸 가서 다 때려 부어서 최고를 만들고 싶지만 중국의 딥시크는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특화된 네. 가성비가 높은 거를 만들어서 더 높은 성능을 만들었듯이 배경원 원장이 만든 헥사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미나이나 뭐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많은 그 AI들은 기본적으로 GPU가 엔비디아의 블랙웰 100 같은 게, B100 같은 게 최소 5만 대 정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장에 보통 그 칩이 5, 6만 불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LG는 제가 알기로 LG AI 연구센터에는 그게 한 5천 대 정도밖에 투자를 했는데 그 엄청 차이 많이 나네요. 그런데 비슷한 성능을 발휘를 3.5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 인덱스에서 AI 인덱스에서 탑 5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 데이터에 있었죠. 그러니까 정제된 데이터를 주면 적은 GPU로도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에서 나오는 여러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정제하기 쉽습니다. 아, 그래요? 세상의 데이터들은 우리가 뭐 카톡 보내고 뭐 네이버에서 그렇죠. 검색하고 것들은 굉장히 방대한 정보지만 중구난방의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제조업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정제된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가성비 높은 AI를 만들기가 쉽죠. 그게 헥사곤으로 보시면 그거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렇죠. 했던 거네요.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의 로드맵은 뭐냐면 큰 건 이런 거죠. 자, 이런 시국에 우리가 뒤처져 있는데 미국의 저는 거대한 AI의 파고에 어떻게 우리의 정보 주도권과 AI 주도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이건 안보가 직결되는구나. 그렇죠. 이번에 이란 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 거 보니 아예 이렇게 안 되잖아요. 드론을 수천 대를 띄워서 정보를 다 영상 정보를 모아서 가장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AI가.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걸 만들어야 돼. 그게 의존하는 순간 모든 정보 나가니까 그죠? 그러면 소브린 AI가 답이고 답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라는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을 먼저 기용을 시켜서 그렇네요. 김대중 정부의 광통신을 감듯이 인프라를 깔자. 역사와 그렇죠. 그 뭔가 미래를 함께 만드는 그런 거네요. 이번 인사에 기조는 그런 게 깔려있다 네. 저는 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중기부 장관 후보자인 분도 한성수? 네이버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어떤 역할은 왜 중기부 장관이 된 걸까요? 뭐 같이 일맥상통하겠지만. 이제 여러 언론에서 사실은 하정우 수석도 네이버 출신이고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도 네. 네이버 출신인데 네이버에만 뭐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전혀 결이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AI는 하정우 수석과 네. 배경훈 AI 연구원장을 발탁드리면은 둘이, 네. 그 케미 그러니까 정책과 그리고 execution 그 정부의 그 과기부에서는 네.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예산을 투입해서 그리고 이게는 브레인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대통령실은. 그쵸. 그래서 케미를 하라고 붙인 것이고 한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분의 이력을 보면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네. 한성수 전 대표는 사실은 이분이 숙명여대 영문과 출신이시고 맞아요. 네. 원래 또 기자를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네, 네. 기자를 했다가 언론인에서 IT 전문가로 갔는데 엠파스라고 기억하나요 혹시? 이름은 알고 있어요. 엠파스의 원래 창업 멤버예요. 창업 멤버예요. 네, 그러니까 IT 전문 기자로 있다가 엠파스 창업할 때 같이 창업 멤버로 들어왔어요. 그게 그래서 전문가가 됐구나. 예, 근데 그것 때문에 IT의 이제 길로 걸었는데 네이버에서 했던 크게 네.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이분이. 네이버는 네. 지금 재수연 대표의 네이버는 그 체계를 없애보고 다른 형태로 만들었는데 네이버는 원래 CIO라는 게 있습니다. CIO. CIO.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툰 CIO. 그다음에 브이라이브 CIO. 이런 사업 분야별로 CIO를 만들어줘요. 네. 그게 카카오톡을 이야기하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거를 네이버는
이렇게 스피나웃 시켜서 네. 상장하지 않고 다 묶어놓고 사업 부분을 만들어 놓고 네. 그게 수장들을 다 세워서 7개 수장 이상을 세워서 그를 독립적으로 맡겨서 네. 운영을 하는 체제를 만든 사람이 한승숙 대표. 아, 그래요. 이게 사업 다각화를 기본을 닦은 사람. 두 번째 이분이 한 거는 지금의 네이버의 AI라든지 네. 인공지능 로보틱스는 한승숙 네. 대표가 R&D의 기술들 판을 깔아줬다. 그렇게 역할이 또 있고. 들으니까 또 이유를 알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역할인데 보통 그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큰 이제 비난을 받는 이유가 소상공인들과 뭐 이제 침투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의 비즈니스를 보면 가장 큰 비교 대상은 뭐냐면 같이 상생을 하느냐 그 사람들 시장을 먹어가느냐. 카카오는 후자라서 네.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거 네. 넣고 네이버는 이 상생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꽃을 통해서 소상공인 창작자들을 플랫폼을 연결시켜준다든지 네. 이런 아이디어와 플랫폼을 깐 사람이 바로 한승숙 전 대표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 그렇죠. 제가 우리나라의 특징을 산업 구조를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조업 비중도 높지만 재밌게도 소상공인 비중도 가장 높은 국가예요. 맞아요. 예. 높죠. 제가 오죽했으면 한 7, 8년 전에 일본의 NHK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가 PD가 재밌는 문구를 가져왔어요. 뭐예요? 스카이 졸업하고 대기업 있다가 치킨집. 일반 대 졸업하고 중소기업 있다가 치킨집. 모두 치킨집으로 기결되는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문제긴 하지만 이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잠재적 리스크를 맞아요. 어떻게 해결할 네. 것인가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은 소상공인의 적일 수도 보일 수도 있지만 벌써 저 배달의 민족은 우리가 눈치를 채고 벌써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뭐 상한을 끊는다든지 네. 그런 역할들을 좀 해라라고 한승숙 대표를 앉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네요. 근데 이렇게 이제 네이버 출신 그리고 뭐 배장관 후보자도 어쨌든 LG AI 네. 연구원장 출신이고 네. 한데 거의 네이버, SKT, LG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왜 삼성은 없지? 라는 의문이 이제 계속 들고 있거든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그러니까 왜 네이버만 있지? 이런 이미지가 지금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당연히 드리니까 시장에서 이유는 그렇게 할수 알겠는데 있겠죠. 네. 예. 근데 삼성은 이제 일각에서는 뭐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아무래도 1위 기업이니까 이런 좀 분석도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분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삼성에는 아직까지 인물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삼성의 AI 전문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쵸, 물론 조금- 이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뭐 하버드나 이런 데 모시고 왔던 세바스찬 네, 사장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왔다고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도 많이 하고 왔죠. 했는데 지금 사포스 들어가 보시면 그분들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AI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원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큰 인지가 없죠. 네. 그 정도 빅테크 기업이 AI를 하지 않는 게 어쩌면 이상한 걸 정도로 안 하고 있고 SK는 AI를 하는 곳이 텔레콤에서 인프라를 까는 곳을 일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그냥 엔비디아의 네. HBM을 납품하는 게 AI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결이 다른 결이 거예요. 다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건 2000년 초반에 광통신을 깔듯이 AI 인프라를 깔고 AI 정책을 만드는 걸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의 고민이 그렇게 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사실 반면에 카카오는 좀 서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는 지금 카나나를 이제 발표를 네. 하면서 이미 챗GPT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긴 하죠. 샘 울트만이 네. 지난 겨울에 한국에 왔을 때 그랬죠. 생각해 보시면 그때 왜 네이버와 손을 안 잡고 카카오 손을 잡았지? 그때 맞아요. 기사들도 많았고 네. 질문도 있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샘 울트만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력한 하드웨어가 하이 퍼포먼스를 발휘하려면 중요한 건 클린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개인적이고
클린한 데이터와 같이 이게 합체가 되면 좋은 퍼포먼스를 낼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카카오가 적임자죠.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하. 카카오는 네이버에 비해서 LLM도 네. 좀 뭐 적게 갖고 했으니까. 네. 그럼 결국에는 기업인 출신들이 이렇게 배치하는 건 이제 실용성,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제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인데, 그럼 이들이 이제는 이 안에서 그동안 했던 거에서 더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뭘 더 해줘야지 말씀하신 그 AI 강국 실현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흔들릴 수는 없는 네. 위치인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것 중에도 아마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냈을 거라고 믿는데 벌써 왜 삼성은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그런 시각들이 그런 게 저마저도 있잖아요. 선입견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모든 분야를 정치 논리화 시키는 게 굉장히 우리 스스로 마이너스를 내고 있다. 그게 없어져야 사실 발전도 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제 산업 경제 분야는 네. 특히 더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광통신도 얘기하셨는데 AI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뭐 순위를 좋아하신다면 뭐 순위가 좋죠. 한 네. 그래도 아직까지 5위권 내지는 가능하지 그래요? 않을까. 왜냐하면 LLM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훌륭합니다. 네, 일본도 안 가지고 있는 LLM을. 아, 그렇죠. 네. 네. 프랑스도 겨우 이제 하고 있는 LLM을 우리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데 문제는 이제 인재가 없고요. 그래서 그 하정우 수석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AI 쪽 전공하면 군대 안 보내야 된답니다. 네, 그걸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그걸 아는 그쵸. 거예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50명입니다. 그래요? 아, 심각하죠?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네. 그러니까 인재가 너무 없어요. 요즘 미국 빅테크에서 AI 수석급 인재 뽑으려면요. 1,000만 불까지 제시합니다. 그렇구나. 인재 우리도 좀 전쟁입니다. 키워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민간에서도 좀 움직임이 필요하겠는데요. 기업들도 그렇죠. 같이.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인재 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고민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방어하고 인프라 꾸미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도 순위를 그나마 지키려고 그러면 일단 인프라부터 깔아야 된다. 전 국민이 그렇죠. 사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뭐 하정우 수석과 배경훈 뭐 지명자의 첫 번째 미션은 그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부와 민간이 이렇게 같이 잘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학과를 만들었고, 뭐 어떤 연구단체도 만들고, 이게 계속해서 나라와 민간이 같이 했잖아요. AI도 좀 그런, 그러니까 공부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겠어요. 인재를. 그렇죠. 정말 그 좀 최소한 20년 이상을 보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광통신을 깔고 네. IT 붐이 일어난 게 거의 10년 1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인프라 깔면 AI 관련 산업 융성한 건 10년을 봐야 된단 10년은 말이에요. 봐야 되네요. 네. 거기에 대비해서 인재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인재들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현 가능할 거라고 대표님은 보세요? 어떠세요?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나라의 AI 일용 늦었지만 늦었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작이라서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또 모시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훈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